문과 무의 조화로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검소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옷도 무명옷을 꿰매 입기도 하고, 식사도 좀 검소하게 이렇게 하고요. 반찬도 뭐 원래 왕의 그 수라상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걸 좀 줄이기도 하고, 금주령을 또 완화를 시켰습니다. 영조 때는 금주령이 아주 엄격했죠. 영조 때는 완전히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대개 이제 왕들이 금주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무슨 제사 때나 뭐 행사 때는 술을 쓰도록 하지만 했는데, 영조는 그때도 못 쓰게 했어요. 단술을 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조가 되면서 이제 그걸 좀 많이 완화를 하고, 제사, 잔치, 모임에서는 음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의 건배사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본 합격한 그런 신하들을 모아두고, 합격생들을 모아두고 건배사를 무치불기, 취하지 않으면은 돌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정조의 건배사가 아주 유명한 건배사가 됐습니다. 그 외에 뭐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여러 분야에 관심이 참 많았고, 정치가, 학자, 문인, 무인, 예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다양하게 했던 군주였습니다. 유효하게 기본적인 가르침인데요. 요순 3대의 정치가 어찌 두 번 있겠는가. 요순 후 시대의 그 시대를 자기가 다시 열겠다는 이런 거였죠. 그래서 크게는 남인과 노론인데, 학파는 퇴계는 성리학이 주였고요. 노론은 조선 성리학. 그러니까 이제 주자학이 조금 조선 성리학으로 좀 모디파이된, 좀 변화가 된 이런 거였죠. 경연인데, 대개는 경연은 군주가 왕이 학자로부터 강의를 듣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조는 직접 자기가 가르치기도 했죠. 많이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반발도 있긴 했지만 그만큼 학문의 깊이가 깊었다는 얘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서도 만들기도 하고, 또 자신의 정치 철학을 확실하게 확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또 무사가 되기를 굉장히 희망했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활을 쏘면은 명중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모든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왕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걸 뭐 높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남아 있습니다. 1순을 대개 이제 5발로 하는데 한 10순을 하면 50발을 쏘죠. 그러면 거의 명중률입니다. 저게 이제 기록으로 보면은 이순신 장군보다 더 명중률이 높아요. 이순신 장군보다도 굉장히 잘 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하면 50발을 다 맞출 수도 있었던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마지막 한 발은 쏘질 않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면 왕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한 발은 쏘지 않은 걸로 하고 맞추지 못한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저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잘 맞추니까 관역을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규장학 문신들에게도 활쏘기 교육을 시키고, 또 군사훈련도 직접 자기가 지휘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어진을 3회, 그러니까 왕의 초상화죠. 그래서 3회를 그렸는데 모두 군복 차림으로 그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림 남아 있지 않고요. 근데 이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하고, 강경 노론파에 대한 대처법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요 그림이, 요게 이제 정조인데요. 실제로 나중에 정조 나오는 우리 그 어진들은 후에 그린 거죠. 직접 보고 그렸던 그림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해서 그린 거고, 이 그림은 그 왕가의 족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그림이 실제로 정조의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생기셨던 겁니다. 굉장히 무관대 그런 기질도 있었고 생김새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조가 무술 훈련을 하던 장소입니다. 여기 이제 창덕궁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군 개혁도 했죠. 임진왜란 이후에는 군영이 5개였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3군영이고 외곽에 2군영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게 훈련도감, 어영청, 금영이고 외곽에 총룡청, 수호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던가 봐요. 그리고 병조 판서는 전체를 다 통괄하지 않고
행정 업무만 총괄을 하고 금위역만 담당을 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권이 분산이 되니까 그게 이제 폐단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개혁을 했죠. 그래서 병조 판서의 인사권을 강화를 시키고 또 이제 자기 친위 부대를 만들거든요. 그게 장룡영인데 그걸 만들면서 수호청하고 총청은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군제 개혁을 하는데 장룡영은 이게 자기 친위 부대인데 즉위 때부터 구상을 했습니다. 왜 저랬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 군권도 모두 노론이 다 쥐고 있었어요. 왕이 쥐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권을 다 그 노론파에서 쥐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위 부대를 만들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1782년부터 훈련도 가면서 정예무사 30명, 그래가 처음에 50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18,000명까지 확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자기 친위 부대가 생긴 거죠. 서울에 내영을 두고 수원에 외영을 뒀습니다. 국왕 직속이었고 군사 5,000명 이상 기본법으로 작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혈련의 참배 시에 항상 이 군대를 데리고 과시를 하고 위세를 내뿜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서에 대한 편찬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무관 이유경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병학진함이라는 걸 펴냈는데 이게 이제 명나라 장수의 책입니다. 척결강이라는 사람의 기호신서를 간추려서 한 것이고 또 이게 나중에 기호신서 조료 해설집 같은 걸 이제 쓰기도 합니다. 정조 때는 이동무 박제가를 시켜서 무예 도보 통지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고유한 그런 무술이 있고 중국과 일본까지 다 통합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도 이 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아마 영조의 눈밖에 벗어난 것도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이제 뭐 무술, 뭐 말타기, 사냥 이런 것만 하니까 그것도 이제 눈밖에 벗어난 한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18기 18가지 기술에 대한 걸 정리를 했는데 정조가 마상무예, 말 위에서 하는 무예 6개를 포함을 해가지고 24기의 병기와 사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청나라한테 이렇게 당한 게 사실은 기마부대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마부대, 마상무예 이런 것도 이제 좀 개발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포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2017년도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등재가 됐는데 북한이 단독으로 했어요. 아마 이 책이 북한에도 있고 지금 남한에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 좀 협조를 해가지고 남북한이 같이 신청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건 지금 북한이 단독으로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있는 그 책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비디오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작을 쭉 이어가지고 그 이어진 그림을 쭉 이으면은 그게 이제 동작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그린 비디오 같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상도 저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 기술, 자세 이런 걸 다 기술한 책입니다. 업적하고 개혁 분야를 보면은 우선 저술 사업, 규장각, 화성, 축성, 경제, 그 다음에 사법제도, 인사제도, 뭐 이 외에 이제 문화예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정조와 김홍도를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새로운 저서들 간행을 종류도 많고 책도 만 5, 6천 권 있습니다. 사서부터 유가, 불서도 그때가 이제 불교는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지만 책은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정기 이충공 전서도 쓰고 일성록, 일등록, 뭐 홍제전서 이런 종류들이죠. 일성록은 일기입니다. 일등록은 정조가 신하들하고 주고받은 내용들입니다. 물론 학문적인 디스커션도 있고 또 행정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왕이 신하들 또는 학자들하고 주고받은 내용들도 다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홍제전서는 이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일성록은 일기를 쓴 거죠. 세손 때부터 그죠?
세순 때부터 쭉 자기가 일기를 썼고 주기 5년부터는 세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후대의 사료로 남기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규장각 각신들이 담당을 해서 국가의 공식 일기가 됐습니다. 저게 이제 책이 남아 있습니다. 우회가 펴지고 내용이 이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성록입니다. 이충공 전서도 정조 때 처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득공이 이제 전체 책임을 졌던 것 같은데요. 신문집이라고 하지 말고 전서라고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전서, 전집 이런 단어는 문관한테만 쓰게 돼 있었어요. 무관한테는 저런 책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막 반대를 하고 또 그랬죠. 신하들이 뭐 항상 형식성을 가지고 늘 시비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유현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유현이다. 뭐죠? 유학에서의 현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한마디로 문인이 된 거죠. 무관도 되고 문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렇게 했죠. 그래서 전서를 만들었는데 요즘 우리가 늘 난중일기라고 그러잖아요. 난중일기라는 이름도 이순신 장군이 붙이신 게 아니고 정조가 붙인 거예요.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1492년 1월 1일부터 일기를 쓰셨거든요. 전쟁 전부터 쓰신 거예요. 1492년 4월 13일 날 일본에서 쳐들어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근데 고해 1월 1일부터 일기를 썼죠. 그러니까 그냥 임진일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전체 이름을 난중일기라고 정해준 건 정조가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정리가 됐죠. 규장각을 세워가지고 이건 최초의 왕립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왕립 도서관 제24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168종 5천여 권의 책을 편찬다고 간행도 하고 다 그랬죠. 그래서 조선의 학술 문화를 반석에 올려놓은 지금 규장각 저 건물이 창덕궁 후원에 가면 다 남아있죠. 그죠? 남아있습니다.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을 굉장히 부여를 했습니다.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예문관 이런 기능도 일부를 부여를 하고 사관의 기능, 승지의 기능. 그러니까 학문적인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그냥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하고 자기의 어떤 그 아이디어 뱅크 그런 걸 쓴 것이죠. 그죠? 재상의 업무에도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을 축성을 했는데 이건 이제 그 수원 부사 시켜서 이제 기반을 구축을 하고 정약용이가 그때 불친상을 당해가지고 3년상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설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왕명으로 설계를 하고 나중에 화성 건축의 책임자로 되고 전체 총괄하는 책임자는 최재공이었죠. 그죠? 아주 믿던 신하였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계획은 한 10년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2년 한 8개월 만에 완성을 한 거예요. 근데 저걸 할 때 과거 같으면은 성을 지으면은 전국에서 뭐 다 차출을 하죠. 뭐 노동자들, 뭐 젊은 사람들 다 차출하고 다 명령으로 해서 이렇게 시켜서 하는데 정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은 임금을 지급을 했어요.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참여를 하고 열심히 하니까 공기가 뭐 엄청나게 당겨진 거죠. 그죠? 벽돌 같은 거 이런 것도 옛날에는 그냥 뭐 시켜서 만들게 했지만 공고를 합니다. 좋은 벽돌을 갖고 오면 값을 좋게 쳐주는 거예요. 인센티브 제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벽돌을 만드는 사람들이 좋은 벽돌을 만들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만들면 돈을 많이 쳐주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 좋은 자료를 가지고 백성들한테는 다 뭐 폐도 안 끼치는 거죠. 오히려 직장을 제공해 주는 셈이 된 거죠. 그죠? 강제동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멋있는 성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경제민주주의인데요. 시내 통공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시전과 난전, 시장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전은 국가가 공립이죠. 우리 공립. 난전은 사립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국가 주도가 있고, 일반 상인들이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아마 시전 그 상인들이
일반 상인들을 많이 괴롭혔던가 봐요. 못 살고 갑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유기전, 오용, 명주, 종이 몇 가지를 딱 정해두고 이거 외에는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금난 정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시전이 국가 주도하는 그 상인들이 일반 상인들에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이런 권한이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제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전, 난전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게 이제 혁명적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법제도도 정비를 했는데 금휼전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벌의 도구라든지 형량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했습니다. 기준을 딱 정하고요. 아주 문란해진 형벌 기준을 바로 잡고 죄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곤장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게 하게. 그래서 가능하면 벌을 받더라도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은 적게 하는 이런 이제 조처를 취했던 겁니다. 대전 통편이라는 책을 냈는데 법조문을 보충도 하고 백성들의 억울한 처벌에 대한 규제와 외방, 그 다음에 형틀을 씌우지 못하게 하고, 이게 이제 죄수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이런 조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 가족의 연좌제를 적용하는 걸 금하기도 하고, 또 유배를 가면 그전에는 아무도 수발을 못하게 했는데 유배를 가더라도 가까운 사람이 가서 수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죄를 주고 벌을 주고 죄를 진 사람이 벌을 받더라도 죄인들의 그런 어떤 인권을 좀 보호를 해주는 이런 쪽으로 개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중수무원농이라는 그 책인데 무원농이라는 건 글자는 그렇죠. 원을 없애주도록 하는 기록이다 이거죠. 죽은 사람의 한을 풀어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 부검을 하는 거죠. 부검을 해가지고 죽음의 원인을 완전히 밝혀내고 억울한 죽음인지 아닌지 사인을 밝히는 이런 겁니다. 저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그죠? 세종 때 주무원이 나왔고 영조 때 또 나오고 정조 때도 원해본을 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체 검하는 방법, 판별하는 방법, 매장된 시신을 꺼내서 판별하는 방법. 그래서 부검을 할 때 그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당시 아마 일본, 중국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부검의 한 텍스트로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수출도 하고. 인사제도도 이제 개혁을 많이 했죠. 초기에는 비교적 중립적인 인물 등록을 해가지고 노론, 소론, 남인 여러 가지 당파에 따라 가지고 골고루 이제 등록나오고 사실 영조와 정조의 그런 그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가 평평책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 가지 인물을 당파를 좀 없애려는 다 없애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영조, 정조 두 분 다 그런 당파의 굉장한 스스로가 굉장한 희생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치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초계 문신 제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규장학을 통해 가지고 정치 엘리트를 또 엘리트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나이는 37세 이하 중간 벼슬아치를 뽑아가지고 3년 동안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사서삼경, 역사책 여러 가지 책을 하고 2가지 시험에서 연달아 3, 4회 수석 한전 승진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19년 동안 138명을 선발을 했는데 문해부흥의 한 표상이 될 수 있었다 이런 평가도 받는데 아마 이 교육을 굉장히 지독하게 했던가 봐요. 아주 엄하게 해가지고 정약용이가 경세유표라는 책에 마치 어린애같이 때리기도 하고 생도같이 단속도 한다. 이런 기록을 거기 남기고 있습니다.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아주 지독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벼슬들을 신하들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